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UAM 신축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정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그 감기가 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군 관계 행사인데 제 이름 갖고 좀 이렇게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짧고 굵게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UAM에 관련된 일반적인 동향하고 SK텔레콤이 지금 UAM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SK텔레콤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민간 쪽에서 지금 UAM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UA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우버라는 회사가 그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이 컨셉을 최초로 제시를 했는데, 도심 저고도 상공을 매우 빠른 속도로 사람도 화물을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그 우버에서 고민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 메가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지금 메가시티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좁은 환경에 이 사람들을 다 교통수단을 이동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도로든 철도든 지하철이든 이 주무장이나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공간이 그만큼 더 협소해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면 공기오염이 유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된 것이 U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UAM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서 보시는 eVTOL이라고 하는 이 기체 개발 기술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현실화가 된 우리 현재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eVTOL의 기체 형상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형상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틸트형, 이게 그 벡터드 트러스트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운데가 리프팅 크루즈형, 마지막에 이제 좀그 드론을 좀 확대시켜 놓은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형상 중에서도 좀 세계의 유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보시는 좌측의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틸트형하고 리프팅 크루즈형으로 지금 계속 압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패널 통해 말씀 주셨던 우리 하나시스템 전정규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오버의 기체도 틸트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상에 보시는 이 기체 형상이 조비의 S4라는 기체인데, 저희 SK텔레콤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지금 같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S4도 마찬가지로 틸트형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eVTOL의 그 기술적인 특징은 총 6가지로 이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6가지는 eVTOL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UAM의 등장 배경 자체가 그 이 메가시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민해서 나오는 그 수단이 UAM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도심 저고도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심 저고도를 날아다니면 굉장히 소음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자고 있는 집 위로 이 eVTOL 기체가 날아다니는데 헬기라든지 기존의 비행기와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소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그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배터리 동력을 통해서 제로 에미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나 저고도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기술적 특징들이 반드시 이제 eVTOL에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eVTOL 제작하는 세계 유수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6가지의 어떤 기술적 특징은 반드시 그 각자 만들고 있는 제작하는 기체에 적용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여하고 있습니다. UAM이라고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eVTOL은 기체가 핵심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무장대한 새로운 항공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 기체 제조나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같은 여러 가지 이 하나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서비스 제공자들, 사업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부분은 민간 능력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사업권 허가나 인허가, 그리고 노선 설정, 버티포트 입지 설정과 같은 각종 규제라든지 지원 제도들을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경쟁 이니셔티브에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UAM 산업에 있어서도 UAM 산업에 있어서는 좀 세계적인 어떤 선두 그룹에 나서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까 전용희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UAM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주도의 R&D 사업이 산하, 그다음에 뭐 그 각종 연구기관, 정부기관들 다 모두 참여해서 지금 R&D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R&D 기술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뒤에서 좀 말씀드린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실증 사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서정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 UAM 산업을 상용화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기체가 안전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기체 파트, 운항 파트와 교통관리 파트, 멀티포트 분야로 지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가 과연 통합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8월부터 1단계 고공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은 현재 개별 기관들의 어떤 연구기관들이 지금 실증에 참여하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어떤 컨소시엄들은 내년부터 참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SK텔레콤 컨소시엄은 내년 하반기에 풀스케일 기체를 들고 들어와서 실제로 실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단계부터는 이제 도심, 중도심 도심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인천 아라뱃길과 한강 노선을 따라서 실제 그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과연 이게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SK텔레콤은 조기 에비에이션뿐만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와 하나시스템, 팀의 모빌리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실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그 실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저희는 SK텔레콤이 기체 운항 파트의 주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기체 운항 파트의 실증 분야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6가지의 주요 항목들을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뿐만 아니고 소음 측정이라든지 통합 정상 운영, 비정상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6가지 일련의 그 항목들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고 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2-3단계의 이 잠실 회계장부터 수조지역까지 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소음 단계를 좀 측정하기 위한 그 실증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이비톨 기체가 진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소음이 유발됐느냐 그 이번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실증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기체 운항의 어떤 시행을 형성되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이직 플라이트 검증뿐만 아니고 택싱이라든지 호버링, 그다음에 호버링 회전, 접근, 피벗 이런 방식들의 그 검증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그 실증 1단계 때 소프트 계획들은 이미 다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과 보시는 것 같이 실증과 관련된 시나리오 고도화부터 개발 검증 환경 구축, 현장 실증 이런 부분들의 대과제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고도화와 개발 검증 환경 구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이미 다 수립 구차를 했고 개발 검증 환경은 저희가 SK텔레콤뿐만 아니고 하나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공항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멀티포트 관리 시스템들 다 한 곳에 모아서 지금 저희가 종합 실증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내년 공공 실증에 현장에 지금 공개해서 실제로 실증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분야들이 각각 통합 연계 실증을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이 UAM의 상용화에 있어서 어떤 이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계 최초 시범사업 상용화는 내년 파리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때 처음 보시게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마 25년 말을 타겟으로 지금 상용화 준비를 전걸음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은 지금 UAM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은 UAM 자체를 하나의 신규 성장 사업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 관련해서 전사적인 어떤 기술적인 SSG라든지 역량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부터 저희는 이 UAM 사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UAM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없었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플라잉카라든지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용어가 익숙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검토를 했고 저희가 20년에 UAM 팀 코리아라고 하는 북토부 주관의 범정부 주도의 어떤 UAM의 총망라되는 어떤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협의체 UAM 팀 코리아에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고 이후에 국내 유수의 어떤 그 글로벌 유수의 파트너들과 지금 협력을 가해서 지금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다른 발표자분들께도 계속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글로벌 탑티어 그 UAM 사업자 eVTOL 제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지금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저희가 1억 불을 투자를 해서 지분 참여도 지금 했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보시는 이 기체가 S4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거의 지금 한 1700회, 1800회에 가까운 실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위에서 보시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 퍼포먼스들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가 2278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순항 속도가 320km/h까지 지금 이런 수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이 부분이 그 프로덕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비 에비에이션은 자체적으로는 컴퍼니 컨포밍 기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왼쪽에 아래 보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저 기체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하냐면 왼쪽 이 세 가지 이 지점까지는 사실은 프리프로덕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일종의 연구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1800회에 가까운 프라이 테스트를 통해서 각종 오류들을 잡아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만들어낸 게 지금 이 기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기체는 이제는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다. 더 이상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이 아니고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기체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기체를 가지고 지금 그 FAA TC가 형식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조비 에비에이션 기체의 기술적 특징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거 지금 그 싱글 포인트 베일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심 저고도를 날아다니는 인구 밀집 지역을 날아다니는 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해야 돼요.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개발들을 각 제조사들이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조비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낫셀 2개, 그 다음에 주익 2개 이렇게 각각의 분리된 배터리 팩을 배치해 놓고 각 프로펠러별로 2개씩의 모터와 인버터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각 배터리 팩에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의 프로펠러 안에 모터가 2개가 각각의 50%의 출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가 하나의 모터가 페일러가 나면 나머지 하나의 모터가 100% 출력을 내면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서지 않게끔 만듭니다. 아니면 아예 2개의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 모터가 만약에 정지를 하게 됐다고 하면 이 대각선에 있는 모터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 안전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기어박스의 통상적인 기어박스는 이 전 버전은 7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나가는 어떤 기어박스 형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량화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의 어떤 최소화라든지 유지 보수 시간의 어떤 최소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기어박스들을 톱니바퀴 형태의 7개 기어박스를 다 떼내고 하나의 어떤 링 형태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서도 토크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이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FAA 안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비 에비에이션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그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글로벌 탑티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은 FAA의 그 TC 인증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기체 비행체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큰 허들은 FAA TC를 받느냐 못 받느냐 언제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 다른 eVTOL 제조업체보다 가장 빠르게 지금 그 TC 절차를 밟고 있고 TC가 5단계 중에 지금 3단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4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TC를 받고 25년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엊그제 11월 12일 날 뉴욕 맨하탄에서
유인 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비 S4가 유인 비행을 했고 실제로도 그 테스트가 이제 1700, 1800개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금 유인 비행 테스트가 시작이 됐고 지금 그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 공군의 그 페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 공군 조종사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그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조종 그 교육을 다 이행을 했고 이후 곧 그 유인 비행에 대한 유인 조종에 대한 부분도 미 공군도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음 수준에 대한 동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전성뿐만 아니고 소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어떤 그 피처의 경비행기라든지 고정익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콥터의 소음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영상 비교는 그 좀 과장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 같은 조건에 같은 고도의 진단하는 소음 측정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전정규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 조비는 나사하고 그 어쿠스틱 테스트를 실제 실행했고 고도 500m 하에서 순항을 할 때 약 45dB의 소음 수준이 나타나는 걸로 측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건이 개활지에서 한 대의 기체로 측정한 그 노이즈 풋프린트이기 때문에 45dB까지는 낮춰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45dB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구도의 헬기 소음 수준에 비해서 거의 100배 가까운 조용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샌프란시스코 조비 이 사이트에 가서 그 플라이 테스트 하는 부분을 몇 번인지 참관해 보긴 했는데 400m에 순항을 하고 있을 때는 실제 이 노이즈를 가지고 이 기체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그 소리를 가지고 기체를 찾아보기 되게 힘듭니다. 그 정도로 조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 저소음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저고도를 날아다니는 기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은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팀의 모빌리티로 국내 유수 기업들을 하고 저희가 건소지원을 맺어서 이제 그랜드 챌린지와 각종 이제 상용화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자체들하고도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어제도 이제 경북도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제주도, 그다음에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범중천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는 관광형, 대구, 경북에는 이제 공공사업형, 그다음에 충청권에는 그 광역교통 체계 되고 다양한 형태의 UAM을 저희가 접목하기 위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실무적인 지금 논의들이 현재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SK텔레콤은 운항사로서의 그 사업을 지금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어떤 공신사업자 개념이 아니고 UAM의 운항사업자를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운항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운항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기존의 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UAM의 어떤 이 운항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항공 체계가 좀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 저고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날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위험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프로액티브하게 선지적으로 예지적으로 감지를 해서 파일럿에게 그 PIC에게 그 노티를 주고 대체 경로를 설정해서 빠르게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들이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운항 관리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운항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보겠습니다. 미래 도심의 하늘길을 열어줄 도시망고 모빌리티 SK텔레콤이
통합 UAM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승객은 SK텔레콤의 UAM 예약 서비스인 티맵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 및 이용을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UAM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예약 정보는 운항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운항과 관련된 공역, 회랑, 버티포트의 상태, 기상, 노탑, 5G 상공 전파망 품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복수의 비행 가능한 경로와 비행 계획서를 생성합니다. 코디티 경로 추천 기술과 사전 안정성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경로 지점별 정확한 도착 시간을 예측하여 비행 정시성을 제공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수립한 비행 계획서를 교통관리 시스템에 제출하고 변경 및 요청사항은 자동으로 수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 승인된 비행 계획 및 일정은 기장에게 전송되고 기장은 수신된 비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UAM을 예약한 승객 역시 티맵 예약 서비스를 통해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된 탑승장에서 UAM에 탑승합니다. SK텔레콤의 AI 기술을 통해 적어도 도심지상에서 항로 이탈, 충돌 등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한 운항을 지원합니다. 운항관리 시스템은 운항 중 항로 이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UAM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시 조기에 파악하여 알림을 제공하고 실시간 경로 재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노타, 기상 악화, 충돌 발생 등의 상황을 예상하여 현재 설정된 항로 유지가 불가한 경우 이를 회피하는 대체 경로를 제공합니다. UAM을 운항 중인 기장은 특이사항들을 수정 반영하여 재수립된 비행 계획을 전송받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을 합니다. 운항 후 사후 분석을 통해 다음 비행 계획에 반영하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정교한 운항으로 발전됩니다. SK텔레콤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UAM 서비스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공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UAM은 초기에는 아마 기존의 항공통신 체계를 그대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5G나 6G와 같은 이동통신 그 기술을 이 UAM의 어떤 통신 체계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어떤 이동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저희가 이제 기술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5G, 6G를 접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 주실 때 결국은 군집 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주셨는데, UAM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무인 자율 비행을 하면서 군집 비행이 가능하도록, 이때 군집은 아마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수많은 고층 빌딩 사이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그 플라잉 카들이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는 그 영화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UAM에서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기존의 항공통신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체들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 기술 자체가 백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5G나 6G와 같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5G부터 규정되고 있는 어떤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 하이, 릴라이비티, 로우 레이턴시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굉장히 높은 신뢰도 하에서 초저지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는 라지 커패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면서도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그 멀티 커넥션이 가능한 기술적인 특징들을 5G 기술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들이 그 이후의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동통신 기술이 백업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최종 지향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 플랫폼은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민간 상용 관점에서 UAM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UAM 그 자체적으로 스탠드얼론으로 그 밸류를 구호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다들 잘 아시는 한강순환택시가 사장화되는 이유를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한강순환택시는 이론적으로는 서울의 지상의 어떤 교통수단보다는 빠른 이동 교통수단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서울의 교통 혼잡도를 감안하면 지상에서 대거의 서울이 성능 없이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수산택시까지 타러 가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래서 이 UAM도 마찬가지고 그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의 시니스한 교통 연계 수단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UAM 자체가 밸류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SK텔레콤이 팀의 모빌리티라고 하는 관계사와 같이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상용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레드 챌린지를 안전하게 저희가 완수한 다음에 25년 말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UAM을 상용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AM이 먼 미래의 그 교통수단은 이제 저희 현실로 들어와 있고 특히 저희 SK텔레콤을 비롯한 저희 컨소시엄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이 뒷부분은 이제 이 군과 UAM의 어떤 그 협력 방안에 대한 뭐 좀 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담아봤는데 제가 뭐 군 쪽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인 어떤 뭐 재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또 미국이라든지 현재 그런 뭐 미국의 사례 중심으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육군 아미 AAM 운영 기념에 이렇게 발표를 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로드맵으로 이렇게 UAM을 AAM을 적용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민간 쪽에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그 파트너들을 빨리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증이나 시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체들을 좀 빨리 도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UAM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전성이라든지 저소음이라든지 수직 이착력 그리고 빠른 속도, 비용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은 뭐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 주셨던 헬기와 좀 대비되는 특징들인데 헬기의 어떤 전형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대체제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오른쪽의 어떤 이런 역할들을 UAM이 접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 육군 아미의 AAM 운영 개념에도 나타나 있는 어떤 용도로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 공군에서 에즈레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진작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즈레트 프라임에서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군과 민이 대규모의 어떤 실적 프로그램 상업 협력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에즈레트 프라이밍 조비의 스포만 참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이비톨 제조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미 공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아까 그 서정원 의원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의 사실은 드론의 주도권을 이미 빼앗겼던 부분에 대한 그것을 지금 뼈아프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드론 산업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방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지금은 그 기술에 대한 획득 개념을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그걸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시드머니를 투자를 하면서 초반부터 투자를 하면서 그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형태로 좀 발빠르게 신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여기서 보시는 미 공군의 에즈레트 프라임이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도 미 공군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1,800억 원에 상당하는 계약을 맺었고 아까 보셨던 그 컴퍼니
컨포밍 기체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체 1호기가 이미 미 공군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구매 이 비용도 이미 납부가 됐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미 공군, 그러니까 미 국방부를 비롯한 미 공군에서 UAM에 대한 이런 첨단 기술을 발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그 비행체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FAA의 어떤 TC라든지 인증 인허가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간 쪽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 다만 군과 이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민 입장에서는 이 민간 쪽에 있던 인증 인허가 그 트랙 말고도 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기술을 실증이나 검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군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첨단 기술들을 발빠르게 또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순하게 실증이나 시범 사업 또는 이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산업 협력 클러스터까지도 구축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어떤 민군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인증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